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작은 전통시장. 각 구운 호떡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고 철판 위에서는 노릇노릇한 호떡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손놀림으로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오후가 단 한마디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 입구로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세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왔지? 연예인이라도 오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가운데 리무진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그 뒤를 이어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재벌가 외아들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수행원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붕어빵 가게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추고 떡집 앞에서도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곳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작은 호떡 가게에 낡은 천막 아래에서 한 고등학생이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교복 위에 오래된 앞치마를 두른 채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쉼없이 반죽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손님이 호떡을 받아갈 때마다 그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호떡을 굽는 고등학생을 바라보던 아이는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호떡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도, 생선을 손질하던 상인도, 채소를 고르던 손님도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떡을 굽던 고등학생도 손을 멈추었습니다. 뒤집개를 든 채 천천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장난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도 신기하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학생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정말 닮았는데? 눈매가 똑같잖아. 코도 똑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경호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아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호떡을 굽는 학생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시각, 시장 건너편 골목에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중년의 여인이 말없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호떡을 굽는 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작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와 함께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그 겨울 오후 작은 전통시장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호떡을 굽는 가난한 고등학생과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가 곧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겨울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전통시장은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빈 손수레가 골목을 오갔습니다. 그 시각 시장 입구에서 낡은 손수레 하나를 밀며 걸어오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8살 강현우였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밀가루 반죽과 식용유,
설탕, 견과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늘 학교에 가기 전 새벽 1시간 동안 호떡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손놀림은 10년 넘게 장사한 사람처럼 익숙했습니다. 철판을 닦고 반죽을 정리하고 기름 온도를 맞추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성실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김복순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현우야, 또 제일 먼저 왔구나.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침은 먹었니?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먹으려고요. 김복순 아주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호떡 장사를 시작한 뒤로 현우가 아침을 제대로 먹는 날이 거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김밥 한 줄을 슬며시 현우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잔말 말고 먹어. 현우는 한참 동안 김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꼭 갖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생선가게 박만식 사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현우야, 아주머니 말 잘 들어. 너는 우리 시장 막내잖아. 골목 여기저기서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현우를 장사꾼이라기보다 시장 식구라고 생각했습니다. 9시가 되자 현우는 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책가방을 매는 모습은 평범한 고등학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향했지만 현우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4시, 현우는 누구보다 먼저 교문을 나섰습니다. 친구들이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야, 오늘도 호떡 사장 출근하냐? 현우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엄마 약값 벌지. 그 말은 가볍게 했지만 친구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늘 웃었지만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현우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철판이 달궈지고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 학원 가는 학생, 아이 손을 잡은 젊은 부부. 현우는 누구에게나 같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추운데 따뜻하게 드세요. 어느 날 초등학생 한 명이 호떡을 바라보다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동전은 100원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가장 따뜻한 호떡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음에 돈 생기면 그때 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현우는 웃었습니다. 대신 엄마 말씀 잘 들어. 아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복순 아주머니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박만식 사장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챙겨주는 거지. 그날 장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현우는 번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지폐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봉투 앞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낡은 빌라 3층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강미영이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호떡이 일찍 다 팔렸어요.
어머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만든 호떡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도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선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회장 이도윤은 창가에 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결제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래된 사진 한 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 무렵의 젊은 이도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내일은 도련님과 약속하신 시장 나들이 일정이 있습니다. 이도윤은 사진을 천천히 서랍 속에 넣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이와 약속했지.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 작은 시장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 속 얼굴과 너무도 닮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바쁜 걸음으로 회의실을 오갔고 비서들은 회장의 일정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비서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어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어린 준이 아무 계산도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순간 시장 사람들이 모두 놀라던 표정. 무엇보다도 호떡을 굽던 고등학생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닮았던 걸까? 최 비서는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 이도윤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오늘 일정이 적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오전에는 임원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해외 투자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말했습니다. 최 비서. 네, 회장님. 어제 준이가 시장에서 무슨 말을 했다면서? 최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련님께서 호떡을 굽던 학생을 보시고 회장님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지. 최 비서도 따라 웃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은 갑자기 서랍을 열더니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짙은 갈색 가죽으로 만든 낡은 사진첩. 오랫동안 여러 번 펼쳐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21살. 대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이도윤. 최 비서는 무심코 사진을 바라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젊은 회장의 얼굴이 어제 시장에서 본 고등학생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마치 같은 사람이 교복만 갈아입고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최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 참 철이 없었지. 하지만 최 비서는 회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시장에서 만난 학생의 얼굴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우연일까? 그날 오후
최 비서는 도저히 마음을 떨칠 수 없어 시장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멀리서 현우의 호떡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최 비서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현우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어제 본 사진과 방금 찍은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로 닮을 수는 없어.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윤 회장이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최 비서, 무슨 일 있습니까? 최 비서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급히 끄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러나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최 비서는 오래전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회장이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며칠 동안 모습을 감췄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비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때의 일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창밖에서는 겨울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도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바람이 오래된 커튼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현우가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문을 열기 전 습관처럼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밝은 얼굴만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어머니 강미영은 작은 식탁 위에 저녁상을 차려놓고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왔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 몇 가지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맛있는 반찬을 권하며 웃었습니다. 한참을 먹던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시장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강미영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떤 일? 어린아이 하나가 절 보더니 자기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강미영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현우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강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나 보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강미영의 머릿속은 이미 오래전 기억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잠든 뒤에도 강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가장 아래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안에는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 낡은 손수건, 그리고 누렇게 바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미영은 편지를 꺼냈지만 차마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손끝으로 봉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조용한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 무렵의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절반쯤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잘라낸 듯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남자의 손과 어깨 일부뿐이었습니다. 강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을 지우려 했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현우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미영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강미영은 현우의 교복깃을 다듬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엄마. 현우가 집을 나선 뒤 강미영은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걸까? 같은 시각, 한성그룹 회장실, 이도윤은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18년이라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군.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과거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골목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따뜻한 호떡을 구워 손님들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18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 때문에 매일 밤 눈물을 삼켜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비밀이 머지않아 현우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겨울비가 하루 종일 서울을 적셨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최민석 비서는 회장실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그의 머릿속에는 같은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호떡을 굽던 고등학생 강현우, 그리고 회장의 21살 시절 사진. 시간이 흘렀을 뿐 두 사람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닮았어.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 이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던 그는 최 비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 비서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며칠 전 시장에서 배웠던 학생 말입니다. 회장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준이가 나를 닮았다고 했던 학생?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비서는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지? 너무 닮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회장님을 모셨지만 처음에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18년 전에 있었던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최 비서, 예, 사람은 닮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최 비서는 그 안에 담긴 무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비서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연구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유전자 분석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있어도 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급하면 며칠 안에도 가능합니다. 최 비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회장이 사용하던 빗에서 조심스럽게 채취한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교할 시료는요? 최 비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곧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밤 시장 골목 장사를 마친 현우는 혼자 철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붙을 정도였지만 그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민석 비서였습니다. 그는 현우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목 건너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우가 모자를 벗는 순간 머리카락 몇 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손수레를 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비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갈등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건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는 끝내 조심스럽게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제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를. 다음 날 아침 유전자 분석실 전문가는 2개의 봉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비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수많은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장비가 천천히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기계음만이 조용한 실험실을 채웠습니다. 그 시각 강미영은 시장으로 향하는 현우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끝까지 널 지켜야 하는데. 멀리 시장에서는 평소처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1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을 확인할 첫 번째 검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쁨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전자 분석실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실험실 안에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민석 비서는 의자 끝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구원이 봉인된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최 비서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친자 관계의 가능성 99.99%.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18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도윤 회장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열어 결과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사실이었군.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끝까지 몰랐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해 전 가난한 법대생이었던 이도윤은 음악을 공부하던 강미영을 사랑했습니다. 둘은 돈도 미래도 없었지만 서로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아버지였던 그룹 창업주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딸과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거센 반대가 이어졌고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강미영은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윤은 해외 연수를 떠난 뒤였습니다. 여러 번 편지를 보냈지만 단 한 통도 그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창업주는 모든 편지를 가로채 불태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도윤의 인생도 망가진다. 그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강미영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이 아이만은 사랑받으며 자라게 하자. 그날 이후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라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도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들을 내게 주셨네. 읽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늦어 있었다. 최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이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지에는 마지막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그곳은 이미 철거된 뒤였네. 나는 평생 그들을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을 줄은. 같은 시각, 시장에서는 현우가 변함없이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호떡을 건네며 웃는 그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회장의 시선도 검사 결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성실히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이도윤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아들이 있었지만 18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의 무게가 그의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나는 내 인생에 너무 늦게 도착했구나. 그 순간 시장 골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호떡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 남자가 18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후회를 안고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겨울 오후, 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복순 아주머니는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만식 사장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호떡 가게였습니다. 따뜻한 호떡 나왔습니다. 현우는 오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원도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 한 명, 이도윤 회장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은 그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발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호떡 가게 앞에 섰습니다. 현우는 늘 하던 대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청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현우의 웃는 얼굴, 반죽을 뒤집는 손, 손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한참 만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호떡 하나 주세요. 현우는 노릇하게 익은 호떡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호떡을 받아들었지만 쉽게 먹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김 사이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호떡이 너무 따뜻해서. 하지만 따뜻한 것은 호떡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18년의 시간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미영이 천천히 시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호떡 가게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8년. 긴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 씨,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품어온 사죄를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미영의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몰랐던 거군요. 회장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강미영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8년 동안 원망도 했고 미워도 했고 잊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처럼 긴 시간을 후회하며 살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할게요. 그 순간 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철판 위에 새로운 호떡 하나를 올렸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호떡. 현우는 그 호떡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그 한마디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늦게 오셨네요.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복순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박만식 사장은 하늘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시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호떡 냄새가 퍼졌습니다. 몇 달 뒤 한성그룹에서는 뜻밖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현우에게 회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옹기장학회. 현우가 만든 따뜻한 호떡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대학에 다니며 주말이면 시장에서 호떡을 구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안 해도 되잖니?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호떡 덕분에 우리 엄마와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냄새를 평생 잊고 싶지 않습니다. 겨울바람이 다시 시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판 위에서는 여전히 호떡이 익어갔고 사람들은 웃으며 따뜻한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용서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 겨울의 작은 호떡 가게가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호떡은 사람의 마음을 데우고 있었습니다.